안녕하세요. 네, 8번째 시간입니다. 날씨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고시 공부의 어떤 본질을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부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적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조기 합격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 실력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꼭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 예로서, 어느 고3이 뭐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한다. 자, 재수하면 실력이 2배 느나요? 그럼 삼수하면 3배 늘겠네요. 그럼 다 삼수하죠. 그럼 뭐 원하는 대학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입시학원의 어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10명이 재수하면 그 가운데 실력이 느는 학생은 한 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명 정도가 고3 때 실력 간신히 유지하고 도리어 5명은 실력이 고3 때보다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어떻게 1년을 더 공부했는데 반은 성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것이 뭐 대입에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법시험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사법시험 통계를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응시자 대 합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대개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2년 내지 3년째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응시자 대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뭐 4년, 5년, 6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공부를 더 했겠죠. 몇 년 더 했겠죠. 그러면 응시자 대 합격률이 더 높아져야 될 텐데 반대로 떨어집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리어 그렇게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6년을 공부했다. 뭐 7년을 공부했다. 실력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실력이 줄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시험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건 사법시험의 어떤 특질 때문이죠. 지금 사법시험이 요구하는, 특히 1차 시험이 요구하는 공부 분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무지 많아요. 솔직히 이걸 갖다가 제대로 된 책으로 만들어낸다면 사실 뭐 기본서만 해도 형법만 해도 한 2, 3천 페이지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판례도 제대로 하려면 진짜 수천 페이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형법만 공부하시나요? 다른 과목도 해야죠. 이 엄청난 분량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분량을 해내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정리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누가 빨리 반복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암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솔직히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런 게 잘 안 된다 그래요. 일단 체력도 좀 떨어지죠. 또 공부할 때 뭐 처음에 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또 의욕에 불타는데 뭐 4년, 5년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 사람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왜 사법시험을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흔들리고. 사실 사법시험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 별로 없어요. 일단 체력도 떨어지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의욕도 떨어지죠. 그렇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기억력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몇 년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지금 막 시작해서 쌩쌩한 그 학생들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 나이가 좀 든 공부를 오래 한 수험생들이 막 시작한 사람보다 딸리는 게 뭐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걸 잘 못합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많은 내용을 빨리빨리 봐야 된다. 이런 걸 이상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보통 뭐 수험가에서 이런 걸 순발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은 있는데 이상하게 시험은 못 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갈수록 실력은 늘어날 거예요. 책을 그만큼 더 보니까. 그러나 시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너무 기간을 길게 잡는 것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일정한 기간, 적정한 기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1차 시험은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 6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되게 그런 잘 못해요. 자꾸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집중적인 공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어떤 적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주변 정리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이외의 것은 좀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놓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합격자의 80% 정도는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차 그저 한 1년도 못 되는 기간 하고 2차 1년에서 되게 수속해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그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냐? 그런 분들은 사실 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주어진 기간, 정말 일요일도 공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남보다는 빨리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인식하시고 하여튼 그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시험에 실패했다. 실패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원인을 찾지 않고 가끔 보면은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떨어진 원인을 찾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누구 책 봐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자, 그 책 본 사람 다 떨어졌습니까? 그럼 다른 책 택하면 그 다른 책 본 사람 다 붙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수험사가 오랫동안 수험가에서 그래도 정평이 있는 책으로 평가를 받는 책이라면 그 책은 문제가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책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책에다 핑계를 댑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왜? 원인을 찾아야 그걸 시정해서 합격을 하죠. 근데 원인을 찾지 않고 자꾸 핑계거리면 찾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책을 바꿉니다. 문제집도 바꾸고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요. 근데 뭡니까?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아,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 책 선택하는 게 아닌데 잘못해서. 그럼 또 제3의 책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3단에 흘러가다 보면 그 책꽂이에는 많은 종류의 책이 이제 꽂혀 있게 됩니다. 어느 후배가 와서 책을 이제 꺼내서 봅니다. 다 줄쳐 있고 다 공부했어요. 그 후배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와, 형 이거 다 봤어요? 이러는 거죠. 다 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그 뿌듯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후배가 정말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는 한 권 보기도 좀 바쁜데, 그 서너 권, 뭐 대여섯 권은 있는 책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배가 존경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이제 방을 나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왜 안 될까? 저렇게 실력이 있는데 왜 안 될까? 저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하죠. 자, 지금 뭘 잘못했죠? 자, 해마다 책을 바꿔요. 그럼 뭘 잃어버렸습니까? 반복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반복할 기회. 그죠? 하나의 책을 택했고,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 책이라면 그 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책을 제대로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고, 제대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이지, 저때 이게 책을 바꿔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에 문제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험가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책이라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거 봐서 안 됐다. 그럼 다음에 그거 또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반복이라는 장점이 있죠. 자,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만큼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암기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책을 바꾼다. 반복을 못해요. 반복을 못하니까 글쎄 뭐 이것저것 뭐 잡스러운 지식은 많이 갖겠지만 그러나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암기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그 실수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떤 자기가 뭐가 잘 안 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꾸 핑계거리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범죄는 무엇인가 이 한마디를 보고 있습니다. 자,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 행위를 말합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객관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 주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좌표를 한번 찍어봅시다.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 범죄론에 있겠죠. 범죄론에 있고 범죄론 가운데 어디에 있죠? 구성요건론에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죠?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였죠? 자, 보증인 지위 이런 거 봤죠? 부작용에서. 그다음에 또 어제 봤던 인과관계 같은 거. 이것이 대표적인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체계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론, 새로운 챕터를 볼 때마다 자,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가운데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계를 잡는 겁니다. 별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와 유형에 대한 문제를 봤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왜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 자기임의 발생 근거가 문제됩니까? 자, 이것이 진정 부작용에서 문제가 안 되죠. 부진정 부작용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왜 문제가 되죠? 자, 부진정 부작용은 부작위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험하고, 근데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부작위 의무는 들어있지만 자기 의무는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건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부작위범이 되는 건데 조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설이 있었죠. 네 가지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법령, 계약, 선행이 조리하는 거죠. 또 실질설, 기능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다도는 결합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판례는 형식설을 취한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설의 입장에서 이 보증인지, 자, 자기 의무를 형식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었죠. 자, 네 가지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 기능설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입니다. 그 세부적인 항목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호 의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됩니까? 첫째가 자연적 결합관계, 가족 같은 거죠. 두 번째가 긴밀한 공동관계,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든가, 뭐 그다음에 어떤 등반대 같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죠. 제가 뭐 수영 가리키는 얘기, 무슨 뭐 노숙자 얘기 이런 것들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안전 의무에 의해서 또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선행 행위로 인해서 안전 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또 뭡니까? 위험원에 대한 감독 의무라는 게 있었죠. 제가 도사견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낡은 계단 얘기를 해줄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타인에 대한 감독 의무죠. 우리가 상업은행 은행장 판례를 다뤄봐 줄 겁니다. 바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안전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인정될 때, 이때 우리는 그 보증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보증인지에 더해서 항의 정형의 동가치성이 갖추어지면 이 부작위는 자기와 같다는 동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항의 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요소는 아니었죠. 자, 순전 결과범의 경우는 필요가 없고 행태적 결과범에 한해서만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살인죄라든가 또 상해죄라든가 순전 결과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만 인정되면 동치성이 인정되고 항의 정의의 동가성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인과관계 문제를 봤습니다. 그 인과관계 유형에서 인과관계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죽었지? 하면서 고개가 갸웃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인과관계에 관한 이제 학설이 적용되는데, 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조건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인과관계를 판단했죠?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 이 관계가 성립하면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과관계 부정된다는 게 조건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CSQN 공식이라고도 말했고, 또 조건설 또 다른 이름은 등가설이었습니다. 자, 이 조건설에 대한 최대한의 비판은 뭐였습니까? 자, 조건관계, 논리적 조건관계만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버리니까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원인설은 어떻게 인과관계를 제한하려고 했죠? 등가하지 않다고 봤죠. 자, 원인과 조건을 구분해서 원인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단순한 조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에서는 어떤 척도를 받아들여서 인과성을 차단하려고 했습니까? 상당성이라는 척도죠. 이 상당성은 바로 개연성을 말하고 이 개연성은 매우 높은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을 때, 즉 개연성이 있을 때 상당성이 있는 것이고 이 상당성이 있을 때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게 상당 인과관계설이었습니다. 자,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설이한 것이 있었는데, 자, 이 상당 인과관계설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범의 경우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냥 무조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연관성이 바로 인과관계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과관계만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형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벽돌 사건 예를 들었죠. 그 떠미는 행위와 어깨뼈가 부러진다는 상해 결과 사이에 분명히 인과관계 있어요. 그러나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자, 형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규범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의 문제하고, 자, 형법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의 문제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중요설이죠. 그래서 인과관계와 귀척의 문제를 구별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이 잘못됐고, 그리고 원래 좀 더 성숙된 학설로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합법식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의 결합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 귀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뭐죠? 인과관계란 연결고리고 또 하나가 객관적 귀속이란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자, 귀책 여부는 객관적 귀속 이론에 따라서 규범적으로 판단하자. 그래서 사실 판단과 규범 판단을 적절히 결합시키고 조화시키는 이론이 이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인 겁니다. 현재 우리 다솔의 태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이고, 오늘 이제 객관적 귀속 이론이 뭔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객관적 귀속,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죠. 국어사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말일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번역한 말인데, 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단 자연과학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떠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형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벌인가 부당한가 가치 판단을 할 때 필요한 이론이 바로 객관적 귀속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귀속의 문제는 사실적 문제도 아니고 자연과학적 문제도 아니고 법적이면서 규범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 귀속이라는 말을, 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형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객관적 귀속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자,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 탓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탓. 이문 교수님이라든가 신동 교수님의 설명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그 행위의 탓이다. 자, 그 행위 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이 말은 그 결과는 그 행위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귀속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탓,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자, 일단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수범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면 뭐가 되는 거죠? 미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자, 우리가 인과관계가 부정될 때는 미수가 됩니다만,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때는 무조건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아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됨으로써 가벌성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 다른 효과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미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가벌성이 탈락하고 해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느냐, 잠시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과가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하고는 좀 더 다양하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객관적 귀속 이론이 인과관계론과 어떤 관계느냐? 자, 일부 학자들은 객관적 귀속 이론으로 인과관계론을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귀책의 판단은 사실적 측면과 규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과관계는 합법적 조건설에 따라서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 귀속 문제는 객관적 귀속 이론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양 이론은 사실은 보완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귀속 이론이 인과관계론을 대체하는 이론이 아니라 양자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갖고 있다는 것이 현재 다솔의 태도가 됩니다. 결국 인과관계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귀책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행위가 있다. 또 결과도 발생했다. 그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필요한데, 그 연관성, 자, 연결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설은 2개 연결고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한 개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과관계라는 연결고리였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귀책이라는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들 따르면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합법식적 조건설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자, 객관적 귀속은, 이 귀책은 객관적 귀속 이론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합법식적 조건설에서 그 법칙은 어떤 법칙을 말했죠? 자연과학 법칙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가 여부는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 판단은 사실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객관적 귀속은 정당한 처벌인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규범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과 규범 판단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이론이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인 거죠. 자, 그럼 이 이론에 따르면 언제 이 결과된 귀책이 인정되는 겁니까? 언제 이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일단 인과관계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객관적 귀속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 경우에 한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자연과학적으로 인과성이 없다면 이때는 귀책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지만 그러나 규범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때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고 역시 이 경우에도 귀책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객관적 귀속의 필요 조건은 됩니다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자, 객관적 귀속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객관적 귀속 이론은 아직 완성된 이론이 아닙니다. 발전 도상에 있는 이론이고 아직 완결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과서마다 설명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한 이론만 설명하고 있고 다른 교과서는 다른 것도 설명하고 있고 내용이 많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교재는 이거 수험서니까 가장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기준들을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입장이에요. 일반적 입장. 그래서 그 몇몇 특수한 입장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주면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지배 가능성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이론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호니라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이론인데 객관적 귀속 이론의 가장 초기 형태의 이론입니다. 가장 초기 형태 이론이고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해요. 물론 그 이론의 내용이 일부 사용되긴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 이론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생략해버린 교과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코니의 지배 가능성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 객관적 귀속 이론을 보다 좀 그럴듯하게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 록신이라는 그 독일의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위험 창출 이론이고, 두 번째가 위험 실현 이론이고, 세 번째가 또 규범의 보호 목적 이론입니다. 또 일부 교과서는 이 규범의 보호 목적 이론을 또 설명 안 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만큼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기준은 가장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객관적 귀속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귀속 이론의 어떤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 이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 합시다. 말 그대로 지배가 가능해야만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인과 과정에 대해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된다. 이 이론이 바로 호니의 지배 가능성 이론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지배 가능성이 있느냐고 문제를 했을 텐데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피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했고 또 피할 수 있었다면은 지배가 가능했다는 거죠. 지배가 가능했다면 이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귀책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배 가능성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제 구조적 판단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다음에 위험 창출 이론부터 중복적으로 설명이 다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배 가능성 이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이론이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위험 창출 이론부터 이것이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만 하나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지나치게 비유형적인 인과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를 보세요. 피해자가 경상을 입혔으나 피해자가 혈액병 환자였기 때문에 또는 병원으로 간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했다. 우리 어제 본 사건이죠. 교통사고 사건. 그것도 구급차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사망한 사건. 자, 뭡니까? 경상이란 처음의 원인과 그 다음에 교통사고란 중간의 원인이 합쳐져서 결과를 이야기한 경우죠. 이런 것을 비유형적 또는 비전형적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자, 지배 가능성 이론. 예측이 가능했고 회피가 가능했다면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배 가능성 이론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객관적 귀속 이론에서도
차용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객관의 규정을 인정할 수 있는가는 예견 가능성, 자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귀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케이스 하나 다뤄보기로 합시다. 1번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일본 거를 또 많이 갖다 쓰죠. 우리가 뭐 잘 쓰는 핸드폰의 부품도 상당 부분이 다 일본 거 아닙니까? 또 전자부품의 대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우리가 또 뭐 약간 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자부품만 수입하느냐? 아닙니다. 사법시험 문제도 수입을 했어요. 밀수를 했습니다. 밀수를. 그래서 지금까지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 자, 2차 시험 문제에서 일본 사법시험 문제를 그대로 베낀 문제가 지금까지 4문제가량이 됩니다. 창피하죠? 창피해요. 만약 일본이 저작권 문제 삼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망신스러운 겁니다. 아니, 국내 학자들은 어떻게 사법시험 문제 하나 낼 능력 없어요? 그거 없어가지고 일본 거 베낍니까? 일본 사법시험 문제?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참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좀 괜찮다는 문제 알고 봤더니 다 일본 사법시험 문제에 뺏겨서 출제했더라고요. 그렇죠? 참 망신스러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죠.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본 사법시험 문제 가운데 뭐 출제될 만한 것은 그래도 몇 문제 다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 사실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가문에게 A의 살해를 부탁하면서 보수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자, 이월은 A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일본도로 A를 내려줬으나 A가 살짝 피하는 바람에 전치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그런데 A는 혈우병 환자였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자, 가문 A가 혈우병 환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을은 모르고 있었다. 자,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자, 가면에게 A의 살해를 부탁했다.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그래서 뭐 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을은 결의했다. 자, 살인을 결의했어요. 자, 살인을 결의하고 자, 일본도로 내리쳤는데 좀 빗나갔죠. 그래서 전치 2주 정도 아주 경상이네. 아주 경명한 그 상처입니다. 경상을 입혔고 자, 경상을 입혔는데 자, 그 정도라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혈우병 환자였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혈우병 때문에 출혈 과다로 사망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을은 A가 혈우병 환자라는 것을 몰랐죠. 자, 몰랐다. 자,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민법적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하면 뭐라 됩니까? 어떤 사실을 모르고를 민법에서 뭐라고 말하죠? 선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을은 선의였습니다. A가 혈우병 환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교사법인 갑은 알았죠. 악의였다는 겁니다. 악의. 자, 이럴 때 갑과 을의 죄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직 공법론을 배우지 않아서 그러지만, 우리 여기서 갑의 죄책을 먼저 언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을의 죄책을 먼저 언급해야 됩니까? 자, 갑이 먼저 조사를 했으니까 갑의 죄책을 먼저 언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을의 죄책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갑, 을이 나오면 반드시 을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정범과 공범의 문제인데, 자, 갑은 교사범이란 공범이고, 을은 직접 실행행위를 한 정범이죠. 이것이, 공범과 정범이 나올 때는 반드시 정범의 죄책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을이 정범이기 때문에, 을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을의 죄책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 살인의 고의로 칼을 휘둘렀다. 이거 뭐라고 평가됩니까? 살해행위라고 평가를 하죠. 자, 살해행위를 함으로써 을은 살인죄의 실행에 차서 나간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살인 기소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는 결과가 뭡니까?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돼야만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기수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면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살인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을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본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였어요. 뭐 간단해요, 별로.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됩니까? 뭐 간단하다고 뭐 간단하게 몇 줄 답 써놓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관련된 것을 답안을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어제 공부한 것들이죠. 자, 조건설을 비롯해서 원인설이 있었고 상당 인과관계설, 뭐 중요설, 또 합법적 조건설 이런 학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많은 학설 가운데 어느 범위 정도 언급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물론 지면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 언급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하면 된다 그랬죠. 뭐죠? 조건설,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설, 그 다음에 합법적 조건설 이거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설, 또 상당 인과관계설,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 조건설 정도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설의 내용을 이제 쓰고 또 그 다음에 각 설을 비판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그렇죠. 그 결론, 우리가 이제 합법적 조건설로 결론을 내렸죠. 뭐 조건설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런 비판을 가했고, 또 상당 인과관계설은 뭐 상당성이 좀 애매하다 뭐 이런 비판을 가했고, 따라서 자연과학적으로 따지는 합법 조건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합법적 조건설에 따르면 을의 살해 행위와 A의 혈우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연관성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죠. 자연과학적으로. 그렇죠? 상처를 을이 냈기 때문에 A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을이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면 A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조건관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도 그 상처가 사망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럼 뭡니까? 합법적 연관성을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과관계 인정된다. 자, 결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객관적 귀속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객관적 귀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귀속을 검토할 때, 먼저, 요 인과관계 유형을 먼저 결정을 지어야 될 겁니다. 자, 이건 어떠한 인과관계 유형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뭐 이중적, 누적적, 기타 등등 여러 개 봤는데, 어디에 해당되죠? 자, 보세요. 이건 교통사고 사건하고 구조가 똑같죠? 자, 경상을 입히는 살인 행위가 있었고, 자, 사망의 결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껴있죠? 혈우병이라는 중간 원인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인과 이 중간 원인이 합쳐져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바로 비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여기서 합법적 조건설은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모두 자연과학적 연관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근데 객관적 귀속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견 가능성, 예측 가능성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혈우병으로 인해서 A가 사망한다는 점에 대해서 을이 예견이 가능했다면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것이고, 자,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겁니다. 근데 을은 A가 혈우병 환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 혈우병 환자라는 걸 몰랐으니까 A가 혈우병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죠. 그럼 뭡니까?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이 사망의 결과는 을한테 귀책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책임 안 지다는 거죠. 그러나 살인 행위는 책임을 져야죠. 그럼 뭐가 됩니까? 살인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살인 미수의 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사범 갑을 봅시다. 근데 갑은 살인을 교사했으면서도 A가 혈우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악이었습니다. 자, 알고 있었다면 A가 혈우병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아도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죠. 자, 예견이 가능했다면 객관적 귀속 인정되는 것이고, 그럼 뭡니까? 이 갑은 이 의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살인 기수의 교사범의 책임을 이땐 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을은 살인 미수로 처벌받고 갑은 살인 기수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형적 인과관계는 잘 이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건도 이고 혈우병 환자 사건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고, 또 실제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판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세요. 제일 아래 판례 연구 봅시다. 이중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그럼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km 속도로 2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 주시민을 게을리하여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을을 충격하여 을로 하여금 위도로 1, 2차로의 경계선상에 전도케 하였다. 자, 넘어지게 한 겁니다. 자, 그로부터 40초 내지 60초 후에 병은 같은 차선으로 타이탄 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을을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 그래서 역과란 말은 바퀴로 깔고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퀴로 깔고 지나가는 것을 역과라고 말합니다. 사고 장소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 중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양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는 우측으로 약 103도 정도의 곡각을 이루고 있어 야간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시야에 장애를 받는 곳이었다. 자,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 갑의 죄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사실관계를 검토해 봅시다. 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전방 좌우를 잘 보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갑은 어떻게 했죠?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습니다. 한눈을 팔았다는 거죠. 이 한눈을 팔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이 주의 의무 위반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실이 있다. 또 명확한 게 뭐가 있죠? 피해자가 죽었다. 즉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실치사죄. 물론 이제 오토바이 운전은 형법상으로 업무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자, 이 과실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위죠. 자, 결과범위라면 반드시 필요한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실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죠. 자, 그래서 이 갑의 과실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갑이 이제 한눈 팔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진 사람의 직접적인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나가던 타이탄 트럭이 쓰러진 을을 깔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죠? 트럭. 자, 트럭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한 번 더 난 거죠. 그게 바로 이중교통사고 사건이에요. 트럭에 의해서 교통사고 한 번 더 났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사건인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인과관계 유형을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유형입니까? 최초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중간 원인이 껴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비유형적, 비전형적 인과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과실과 이 트럭 운전사의 행위가 결합해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트럭 운전사가 피고인이 아닙니다. 트럭 운전사가 피고인이 아니라 바로 갑이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갑이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 아마 별개의 죄, 어떤 죄로 기소가 됐을 거예요. 그냥 그 논외로 치고, 이 갑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기록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일단 합법적 조건들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죠? 자연과학적 연관성 인정되고, 논리적 연관성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 조건들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객관적 귀속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판단하죠? 비유형적 인과관계에서 객관적 귀속은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견 가능성. 자, 판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가운데서 그 고딕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 일단 우리가 아까 도로의 상황을 쭉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시야에 장애를 받아 도로가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사람을 도로에 쓰러지게 했다면 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다 왕래하는 차량 운전자들한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갑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 피해자를 도로가로 옮기든가 중앙선 부분으로 옮기든가 해야 될 겁니다. 안전장소 옮겨야 될 텐데 거의 1분가량 방치해뒀죠. 그렇죠? 보세요. 이 도로의 상황이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 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 주지를 태만히 해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다. 지금 뭡니까?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것이 것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고 우리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 기기속 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유형적 인과관계에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객관적 기속 인정되는 것이고, 자, 객관적 기속이 인정된다면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가보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판례는 요 예견 가능성의 문제, 자, 요 예견 가능성의 문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문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이걸 그 상당 인과관계 속에 통틀어서 한꺼번에 설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 속에 사실 판단이 인과관계 판단과 규범 판단인 객관적 기기적 판단을 다 쓸어 넣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으로써 가백의 엄상과실 치사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실질적으로는 객관적 기기속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객관적 기기속이란 말만 명시로 쓰지 않을 뿐이죠. 또 객관 기속을 별도로 보지 않고 상당 인과관계 속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객관적 기속 이론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판례를 봅시다. 밑에 소총 오발 사건입니다. 자, 중대장 가면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려고 소총에 탄알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끼워 탄알 한 발을 장전하였으나, 자, 중대장이 지금 사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대장 소총에 0점이 잡혀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자, 이런 총 가지고 사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소총을 사선 뒷벽에 기대해 놓은 후 소위 A의 소총으로, 자, 소대장 총을 달라고 해서 소대장 소총을 가지고 사격 연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중대장 총은 어디 있어요? 자, 사선 뒷벽에 기대해 놓았죠. 근데 중대장 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첫째를 보시면 탄알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끼워 탄알 한 발이 장전된 소총입니다. 자, 중대장 소총에는 탄창이 삽입되어 있고 탄알 한 발이 약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약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방아지만 살짝 건져도 빵 하고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그대로 두고 사선 벽에다 이렇게 총을 기대는 놓은 겁니다. 그 위험한 총을 기대는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총에 실탄이 한 발 장전되어 있다는 것을 중대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다음 봅시다. 자, 훌레니크는 문제 0점이 잡히지 않은 소총을, 자, 탄알 한 발이 장전되어 있는 소총입니다. 아주 위험한 소총이에요. 방아지만 살짝 건드려도 발사되는 그런 소총입니다. 소위 B가 메고 사전에 내려와 가백에, 자, 중대장에게 인계하였고, 자, 중대장 갑은 그 소총을 다시 중대 병기 개원인 사병 C에게 인계하였다. 자, 중대장 소총, 자, 병기 개원한테 주면서 네가 좀 이렇게 소재 좀 해라 하고 준 거죠. 사병 C는, 자, 중대 행정관 앞에서 그 소총의 총구를, 실탄이 한 발 장전되는 총인데 이 병기 개원도 몰라요. 총구를 행정반 방향으로 향한 채 무심코 방아쇠를 당겼는데 약실에 들어있던 갑이 장전한 탄알이 발사되어 행정반 안에 있던 사병 D가 맞아 사망하였다. 자, 이런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단 중대장에게 이제 그 과실치사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냐, 이게 문제였던 사건입니다. 군검찰관은 이 중대장을 실수로 그 사병을 죽겠다고 해서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중대장에게는 과실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죠. 실탄을 장전해놓고 그걸 제거하지 않았죠.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군인으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겁니다. 과실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뭐가 껴있죠? 병기 개원에 실수가 들어있죠. 자, 병기 개원. 비록 남의 총, 중대장의 총이지만 사격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 병기를 소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안전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즉, 이 약실에 실탄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들어있다면 제거한 다음에 병기를 갖다가 뭐 분해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병기 개원이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렇죠. 병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냥 세워놓고 방아쇠 툭 건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빵 발사돼서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말았죠. 뭡니까? 병기 개원에 실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병기 개원에 실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인과관계입니까? 최초의 원인과 중간 원인.
비유형적 인과관계죠. 그렇죠? 중대장의 잘못과 그 병기기원의 잘못이 결합해서 사망의 결과를 이야기했죠. 그것도 바로 비유형적 인과관계 사안입니다. 자, 이제 합법적 조건들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일단 인정됩니다. 자, 합법적 조건들은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일단 인과관계 다 인정해요. 하고 객관적 귀속을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객관적 귀속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예견 가능성, 예측 가능성입니다. 즉 중대장이 병기개원이 이와 같이 실수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것이고, 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면 이 중대장의 죄책은 뭐가 됩니까? 귀속이 인정되니까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론상으로는 과실치사의 미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으로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미수가 될지라도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대장이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느냐 아니면 무죄로 풀려나느냐는 결국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병기개원의 실수를 중대장이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자, 그 요지를 보세요. 자, 안에서 밑에 그 고딕으로 된 부분이 있네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병기개원 씨가 총기 취급에 있어 미리 안전검사 및 약실검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총구를 위험이 없는 전방 또는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다는 거. 자, 이게 원칙이죠. 사격 훈련 뒤에는 반드시 총을 만질 때는 안전검사를 하고 약실의 실탄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 총기를 분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병기개원이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총구를 위험이 없는 전방 또는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일에 속하는 일이다. 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인들이라면 다 일단 약실 검사를 하고 안전 검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방아쇠를 건들 때는 항상 총구를 하늘 방향으로 하고 방아쇠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전 검사도 안 했고 약실 검사도 안 했고 총구를 하늘 방향이 아니라 수평으로 놨죠. 수평으로 놨죠. 그리고 방아쇠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일에 속한다는 겁니다. 군인이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군인이 그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중대장이 예견할 수 없었다. 그 다음 보시면 피고인, 자, 중대장에게 그 예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럼 뭡니까? 객관적 기속이 부정되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과실치사의 미수가 됩니다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중대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비유형적 인과관계에서 객관적 기적의 문제는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창출 이론, 또 위험 시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그 인과관계 문제하고 귀척의 문제가 별개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있었던 그 벽돌 사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벽돌 사건,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기석이 부정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기석은 부정되는 겁니다. 자, 그 사를 다시 보세요. 자, 벽돌이 을의 머리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갑은 그걸 발견하고 을을 살리기 위해서 을을 떠밀었죠. 떠밀었습니다. 떠밀다. 그래서 벽돌이 약간 빗나가서 어깨에 맞았고, 어깨뼈가 부러지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일단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자, 그러나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자, 죽을 사람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귀책을 인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없으니까 객관적 기석을 부정해야 된다. 자, 이런 결론을 이제 우리가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사는 그래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기석은 부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객관적 기석이 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까? 미수입니까? 그럼 갑은 뭐 상해 미수라든가 이런 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요 경우에는 객관적 기석이 부정된다고 해서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가벌성이 탈락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게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인과관계가 부정될 때는 미수가 됩니다. 근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때는 미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됨으로써 가벌성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객관적 귀속 이론이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론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종래 인과관계 이론이 포괄하는 범위보다는 넓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종래 인과관계 이론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론이 바로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 이런 학설들입니다. 근데 객관적 귀속 이론은 그 어떤 자연과학적인 연관성이나 논리적인 연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연과학적 연관성이나 논리적 연관성보다도 그에 대한 평가를 더 중시했습니다. 평가, 규범적인 평가죠. 규범. 그래서 형법 규범적 관점에서, 자, 형법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정당한가 부당한가는 평가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연과학적 연관성이 있다. 저 합법적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과연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요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객관적 귀속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인과성이 있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인과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규범적 차원에서의 평가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 이 행위에 대한 평가도 중시했습니다. 자, 이 행위가 결과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행위가 이 결과 발생의 원인은 된다는 겁니다. 자, 원인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요 행위를 규범적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범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첫째 뭐죠? 자연과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결과를 요 행위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고, 두 번째, 이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행위 자체. 요 행위, 이때 말하는 행위는 어떤 순수한 자연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벽돌 사건에서 떠미는 행위. 요 자연적 행위죠. 그렇죠? 이 떠미는 행위가 형법적 관점에서 폭행 행위나 상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 이것도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게 종래 인과관계론이 갖고 있던 관심보다는 영역이 넓은 거죠. 그 단순히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행위와 규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결과가 아니라 행위와 규범과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이론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위험 창출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이론인가 봅시다. 자, 벽돌 사건을 연상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위험 창출 이론이란 행위자 행위가 어떤 행위죠? 떠미는 행위죠. 그렇죠? 벽돌이 을의 머리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을을 살리기 위해서 을을 떠밀었죠. 아직 규범적으로 이게 살인 행위다, 상해 행위다, 폭행 행위다라고 평가되기 이전에 자연적 의미의 행위입니다. 자연적인 동작이에요. 자, 이런 행위가 법익 침해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자, 갑이을을 떠미는 행위가 상해라는 법익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분명하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을 창출, 강화시켜야 객관적 구성요건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을을 떠미는 이 자연적 행위의 동작, 이 자연적 의미의 이 동작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만 이것을 구성요건에 귀속시키겠다는 겁니까?
즉 구속요건의 귀속이란 말은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킬 때, 저 위험을 만들어내거나 위험을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지된 위험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위험을 증대시켰을 경우에 한해서만 비로소 그 자연적 의미의 동작을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 창출 이론입니다. 자, 그럼 벽돌 사건에서 을을 떠미는 갑의 자연적 의미의 동작이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한 행위입니까? 위험을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였습니까? 아니죠. 사망의 위험을 상해의 위험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였죠. 그래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위험을 줄이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범죄행위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범죄인 구속요건 행위가 뭡니까?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거나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죠. 이게 범죄행위죠. 근데 이 사람은 위험을 창출한 것도 아니고 위험을 증대시킨 것도 아니고 도리어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켰다면 규범적 관점에서 이 갑에 떠미는 동작을 규범적 관점에서 상해 행위라고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상해 행위도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고 폭행 행위도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얘는 사망의 위험을 상해 위험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였어요. 그렇다면 규범적 차원에서 이 떠미는 자연적 의미의 동작은 상해 행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고 폭행 행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객관적 기속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 행위도 아니고 폭행 행위도 아니라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아예 형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구속요건적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구속요건적 행위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서 무죄가 되고 가벌성이 탈락한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 창출 이론입니다. 자, 이 벽돌 사건, 객관적 기록이 부정되는데 미수가 되는 게 아니죠.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서 아예 폭행행위나 상행이라고 불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서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떤 자연적 의미의 동작을 구속요건적 행위, 쉽게 말하면 범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이론이 위험 창출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자연적 의미의 동작을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시켰거나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증대시켰을 때 그 자연적 의미의 동작을 비로소 구속요건적 행위,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벽돌 사건처럼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였다면 규범적 차원에서 그를 범죄 행위라고 구속요건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평가할 수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이 돼서 가벌성이 탈락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종래 인과관계 이론이 다루는 영역보다 넓은 거죠. 그렇죠? 종래 인과관계 이론은 이런 거 다루지 않았는데 객관적 기속 이론을 여기까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속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용된 위험을 보세요. 자, 그 말들이 좀 어려운데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허용된 위험.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행위가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될지라도 객관적 기속이 부정되어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자,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뭐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뭐 고의 행위나 과실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보세요. 케이스. 가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경찰에게 추적을 당하고 있던 소매치기 을이 갑자기 자동차 앞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자동차로 을을 충격하여 을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갑자기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던 차에 피해자가 치여서 사망을 해버린 거죠. 자, 운전하던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이 갑의 운전과 사망 사이에 자연과학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뭡니까? 합법적 조건서에 따르면 인과관계 인정되는 겁니다. 자, 인과관계 인정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객관적 귀속 판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이 갑의 운전 행위를 먼저 문제에 삼아야 됩니다. 자, 이 운전 행위를 구속요건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갑의 운전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이 갑의 운전이 범죄 행위다, 구속요건적 행위라고는 평가를 받게 됩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이론이 위험 창출 이론이죠. 그래서 이 운전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평가를 받아야만 이 운전은 비로소 구속요건적 행위다, 또는 고의행위다, 과실행위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운전은 위험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위험하죠. 운전이 안 위험해요? 매우 위험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사망률이 아마 뭐 1등인가 그래요. 사망, 한 원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운전입니다. 교통사고예요. 그렇죠? 운전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근데 운전은 위험하고, 운전 때문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운전이 위험하고, 운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운전이 금지되어 있나요? 아니죠. 허용되어 있죠. 운전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어 있죠. 그럼 모든 운전이 허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운전이 허용되어 있습니까?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운전을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하지만 이 운전이 위험할지라도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운전은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가면 어떻게 운전했어요? 막 운전했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까? 첫째를 보시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하는 운전은 위험한 행위이긴 합니다. 자, 위험한 행위이긴 하지만 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법이 금지하는 위험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위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하는 운전은 금지된 위험이 아니라 허용된 위험인 겁니다. 자, 허용된 위험이다. 그게 범죄행위입니까? 아니죠. 금지된 위험이 범죄행위죠. 금지된 위험이 구속요건 행위죠. 허용된 위험은 구속요건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하는 운전은 위험하지만 이건 허용된 위험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가변이를 과실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과실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물론 고의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과실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행위라고 평가되지 않으니까 이 가변이는 비록 사람을 치어서 죽게 했을지라도 아예 처음부터 과실치사상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미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 기속이 부정됨으로써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은 위험 창출 자체가 부정되고 객관적 기속이 부정됨으로써 아예 가벌성이 탈락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험 감소 사례는 아까 봤는데 밑에 참고에 있는 사례 하나 보기로 합시다. 참고에 있는 사례. 화재로 인해서 탈출이 불가능하게 된 갑이 자신의 아들 을을 창밖에 주민에게 던져 목숨을 구했으나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 자, 이거 논쟁이 아주 많은 사례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 5층 정도예요. 근데 불이 갑자기 번져가지고, 그것도 입구 쪽에 불이 나가는 바람에, 입구를 통해서, 아파트 현관문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이 이제 봉쇄가 되어 버렸어요. 결국 베란다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5살쯤 된 아들을 안고 베란다로 피신을 해왔습니다. 근데 불길이 점점 이제는 베란다까지 침범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소방관들은 도착도 안 했고, 자, 이 불길 때문에 두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사람들,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갑한테 소리칩니다. 일단 아이를 먼저 던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불타 죽죠. 그래서 갑이 일단 아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을 수 있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처만 입고 끝났다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 아버지 행동을 검토해 봅시다. 그대로 두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망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던짐으로써 사망의 위험을 상해의 위험으로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위험을 상해의 위험으로 감소시켰다면 위험 감소의 경우로서 금지된 위험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이건 위험을 줄인 겁니다. 자, 위험을 줄였다면 객관적 기적이 부정되고 이때는 뭡니까? 그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아예 전부터 상해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고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사례를 위험 감소 사례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은 분들은 이것을 위험 감소 사례로 보지 않습니다. 저 객관적 기적이 부정되는 경우를 보지 않고 객관적 기적이 긍정되는 경우로 봅니다. 자, 왜 이게 위험 감소 사례가 아닐까요?
자, 이건 위험 감소 사례가 아니라 위험 대체 사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대로 두면은 화재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있는데 아이를 5층에서 집어 던짐으로써 어떤 위험을 아버지가 새로 창출했습니까? 추락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새롭게 창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5층은 굉장히 높은 거고 죽을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그대로 두면은 화재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있는데 아이를 집어 던짐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으로 이 화재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대체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이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아이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였다면 뭐로 평가받습니까? 그 행위는 상해 행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아버지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견해가 보다 더 다수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위험 감소 사례로 보긴 하지만 그런 견해도 있긴 하지만 이건 위험 감소가 아니고 위험 대체 사례에 해당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을 창출했고 자, 위험을 창출했다면 그것은 상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이고 자, 상해행위로 평가된다면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긴급 피난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 감소 사례로 보시는 분들은 위험 창출이 없기 때문에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보지만 이걸 위험 대체 사례로 보시는 분들은 위험 창출은 있기 때문에 구성 요건 해당성 인정되지만 긴급 피난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이란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의 신체라는 생명보다 경미한 법익을 침해했고 따라서 우월적 이익의 원칙을 충족했기 때문에 긴급 피난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수설적 관점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우리는 위험 창출 이론을 보고 있어요. 자, 무엇을 다루는 영역입니까? 그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즉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다루는 영역이죠. 그렇죠? 종래 인과관계 이론의 영역보다는 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떤 경우에 그 범죄 행위다,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 금지된 위험을 창출시켰을 때, 만들어냈을 때, 또는 그 위험을 증대시켰을 때 그 행위는 구성요건적 행위다. 즉 살인행위다, 상해행위다, 폭행행위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결과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위험을 창출시키거나 증대시키는 행위가 아니었고 도리어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였다면 이때는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 범죄이라고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부정되어서 가벌성이 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미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0번째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경미한 위험 사례입니다. 자, 이건 아예 예를 가지고 보기로 하죠. 자, 케이스를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사례들입니다. 자, 사주관계 1번. 보통 낙뢰 사건, 벼락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봅시다. 지르감은 일꾼우리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최면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는 모내기 처리했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모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단비가 쏟아졌다. 가문이 일꾼 을로 하여금 벼락에 맞아 죽게 할 생각으로 을에게 즉시 논으로 나가 논을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마지못해 논으로 나간 을은 갑이 의도했던 대로 벼락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 자, 의도했던 살인 실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주갑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검토하죠? 일단 갑이 을로 하여금 비 오고 벼락 치는 날 논으로 나가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으로 나가도록 하는 어떤 지시, 명령이 있었겠죠. 자, 요 행위하고 벼락 맞아 죽었다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일단 자연과학적 인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죠? 논으로 나가도록 했으니까 벼락 맞아 죽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벼락 맞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인과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법적 조건서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럼 두 번째, 객관적 귀속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객관적 귀속을 검토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까? 위험 창출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 벼락 치는 날, 일꾼 하여금 논으로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요 자연적 의미의 행동이 이 자연적인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창출한 행위라고 평가가 돼야만 이 행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의 위험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살인 행위로 평가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벼락 치는 날 논에 나가서 일하는 게 위험합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일꾼으로 하여금 논에 나가서 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자, 근데 벼락 치는 날 논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자, 위험하긴 하지만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 위험하긴 하지만 그 위험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위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벼락하고 비교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 어떤 가능성은 어떤 한 사람이 1년에 3번 벼락을 맞을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1년에 3번 벼락을 맞을 확률이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럼 뭡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그 확률이 극히 희박하고, 그럼 벼락에 맞을 확률은 더 희박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 벼락 치는 날 논에 나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 위험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위험이죠. 아주 희박한 위험. 아주 경미한 위험이라는 겁니다. 벼락에 맞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때 위험을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매우 경미하고 확률이 낮은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주 약한 위험을 법이 금지하지 않습니다. 자, 법은 어떤 의미는, 법적으로 의미는 좀 중한 위험을 금지하는 것이 아주 경미한 위험까지 모조리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 지주 행동을, 살인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는 거죠. 법이 금지하는 위험을 창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자, 살인 행위가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경미한 위험의 원칙입니다. 자,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기 좀 다른 사례, 전국 사례인데 봅시다. 2번 사례. 최근 중국에서 관광객이 여러 명 살해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읽고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을에게 중국 여행을 권유하였다. 자, 외관상 중국 여행 권유지만 뭡니까? 내식은 뭡니까? 너 좀 중국 가서 좀 죽어라 이거죠. 살해되라 이거죠. 중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모르는 을은 중국 여행을 떠났는데 실제로 밤거리를 관광하다가 강도범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자, 갑은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갑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선 갑이 을로 하여금 중국 여행을 가도록 하는 행위와, 그렇죠? 중국을 가도록 하는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이 객관적 귀속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위험 창출이죠. 자, 그래서 중국에 가도록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인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의 치안이 아직 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밤거리를 다니는 게 위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중국 여행을 가는 게 그럼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위험하긴 하지만 허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 여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위험하지만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이고 매우 경미한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위험을 법이 금지하는 위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평가를 받아야만 그 행위는 비로소 살인행위라는 평가를 받는 건데,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될 정도의 위험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미한 위험을 창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갑의 행동은 살인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살인행위가 아니다. 그럼 어떤 평가를 받죠? 아예 처음부터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가벌성이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과서에 이게 미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그분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자가. 그래서 이 통설은 전부 이건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설명하지 미수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장 또 전형적인 예가 전세기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객관식 문제집 풀어보신 분은 다 봤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갑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어 합니다. 상속을 먼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해외 여행을 권유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가만부터 그러고, 그래, 여행 갈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갑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칼기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칼기 타지 마시고, 그 전세기가 하나 있다는데, 그거 아주 싸다고 합니다. 그거 타고 가세요. 그런 겁니다. 근데 갑의 의도는 뭡니까? 아무래도 전세기는 정규 항로보다, 항공사보다도 위험하죠, 좀. 또 안전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안전도가 낮은 전세기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로 하여금 사고로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세기를 타고 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진짜 전세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아버지가 사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죠. 존속살해 의도를 달했죠. 이때 갑을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객관적 기적이 부정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그럼 객관적 기적이 부정되니까 존속살해 미수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전세기 취향이 금지되어 있나요? 아니죠. 종교 항공사보다는 안전도는 떨어지지만, 즉 위험하긴 하지만 그 위험을 법이 허용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기를 타도록 하는 거, 이 전세기를 타도록 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위험을 법이 금지하는 위험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매우 경미한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로 이 안전도가 낮은 전세기를 타도록 하는 행위는 이 객관적 기속이론, 위험 창출 이론의 관점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살인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존속살해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됨으로써 가벌성이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론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위험 실현 이론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칠판 내용 지우지 마세요.